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슈 거래들, 그 다음에 기업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또 ETF까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주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모습들이 이번 주에도 조금 이어지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지, 어떤 악재들이 있길래 이렇게 또 계속 빠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ETF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지까지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네, 아무래도 미국부터 봐야겠죠. 나스닥이 이번 주 수익률로 마이너스 3.02% 정도 기록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주별로 봐도 확실히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확실히 윗꼬리가 모두 달려있는 모습. 전주는 그냥 뭐 밀려버렸다면 아무 대응할 수 없이 그냥 밀려버린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의 기회는 줬지만 여전히 시장은 좋지 못했던 그런 한 주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이제 굉장히 낙폭이 좀 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14% 정도인데, 물론 이제 워낙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봐서 연 차트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안 빠진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연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 달짜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뭐 코로나 2020년 3월 정도까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아무래도 이제 주된 요인이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다른 지수들도 사실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마이너스 한 1.18%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연환산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7%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의 하락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다우인 것을 감안하면 역시 또 시장의 충격을 뭐 다우라고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마이너스 1.62% 정도 하락하였고, 연으로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22%.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좋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좋지 못한 모습들이 연이어서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 있었는데, 워낙 그 전주부터 시장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FOMC 이슈 나오고 나서 조금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FOMC 나온 내용에 따르면 뭐 3월에 이제 금리 인상 뭐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자산 축소, 자산 매입도 종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뭐 추가적으로 4회까지 한 번에 뭐 50bp까지 인상을, 그러니까 예상 완전히 이제 거의 매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은 그런 전주에 올해 특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주랑 다르게 중간중간에 이제 워낙 많이 단계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오지만, 미국 증시 이번 주 특징이 장 초 중반 뭐 괜찮았다가 장 마감에 결국에는 또 매도세에 빠지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도 압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이번 주 특히나 뭐 FOMC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내용 조금 보게 되면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이제 점유하려고 공격적으로 이제 군사 배치에 나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쪽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제 철수를 해라,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떠나라, 뭐 이런 지시들, 그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동유럽 쪽에다가 이제 미국의 군사 자산을 증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반대로 또 러시아는 이 나토 서방 연합의 동유럽 쪽의 전력에 강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거 완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이제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뭐 곡물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원유, 가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물가 잡겠다고 유동성 축소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불러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 사이에는 또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도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2월 중에는 독일,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서방 국가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좀 평화적인 해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타결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떻게 보면 더 급락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로 봤을 큰 매크로 요인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개별 기업들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좀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때 호실적 발표 나오고 견고한 실적 나오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높은 성장세,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했는데, 다만 그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표 실적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다행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방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의 최악이었던 뭐 소프트웨어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점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축소되지 않았나. 물론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련된 섹터 기업들이 한숨은 좀 돌리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 호실적 발표였었고, 그다음에 분기 매출 최대치를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 이슈, 기대감 뭐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 뭐 맥을 못 추고 있고, 애플도 뭐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락하면서, 물론 이제 시간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 뭐 수익률은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그 ARM,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기반 회사인 ARM의 인수 모멘텀이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뭐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 ARM에 대한 인수 철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조금 더 악재로 작용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부인했습니다만 워낙 그 규제 우려, 독점 우려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합병 승인을 도저히 내주고 있지 않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도 좀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인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주가에 반영이 아예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인수 철회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 입장에서는 또 한 차례 또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이번 주 인텔도 실적 발표 있었는데, 인텔 실적 자체는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공급 우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밸류 체인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매출이랑 가이던스 좀 부진하게 발표.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금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단기간에 풀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이런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섹터의 투심은 역시 좀 좋지 못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섹터 어제 이제 테슬라가 또 한 차례 급락을 하였는데요. 어제 거의 11% 마감했는데 일단 뭐 신규 모델에 대한 발표가 오래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 픽업 트럭 모델인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 지연 우려, 공급망 지연 우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인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원래 테슬라에서는 올해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완성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관련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의견 내놓으면서 역시 관련된 내용도 테슬라의 주가에 좀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경기 지표 자체는 어제도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뭐 6.9%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 발표했는데 뭐 그것과 별개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에서는 유동성 축소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라던가 확실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실적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도 사라지고 실적 피크 우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성장 둔화세 그다음에 주요 sek터들에 대한 공급 우려까지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해소된 점도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FOMC도 끝나고 뭐 우크라이나 발 이슈도 한 차례 뭐 마무리되는 1차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중국, 홍콩이나 다뭐 일본까지 해서 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중국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도 사실 좋지 못해요. 중국은 이제 뭐 미국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많이 올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이제 중국은 그렇지도 못했는데도 올해 이제 상해가 연간 마이너스 한 6, 7% 정도 빠졌고 심천도 한 10% 정도 홍콩 항생은 뭐 상대적으로 좀 이제 버티는 모습 보였었는데 어제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중화권 증시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기록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반대로 이제 유동성 돈을 푸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려고 하면 미국발 글로벌 불확실성, 유동성 축소 우려 때문에 지금 중화권 증시도 같이 좀 타격을 받으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규제 우려까지 특히 중국 증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뭐 사교육 관련된 추가 제재 우려 나오면서 또 관련된 업체들이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들 때문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일부 섹터들 뭐 이제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던가 뭐 탄소 중립, 뭐 신재생 요 정도 섹터는 주중에 이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지만 시장이 뭐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은 뭐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시황 자체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힘든 시장에서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ETF 투자 옵션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2탄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제 제가 한 차례 지난번에 이제 그 AO 시리즈, AOK, AOR 뭐 이런 ETF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고르게 담으면서 어떤 일정 비중으로 담으면서 그 주식 일변도의 시장에서 좀 리스크에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배분 ETF를 제가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도 자산 배분 ETF 그 중에 이제 올웨더라고 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과 재작년처럼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자산 배분 뭐 쳐다도 안 보겠죠. 필요도 없고 성장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그 어떤 자산보다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을 통해서
단계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어떤 거냐?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라는 헤지펀드 있는데 그 헤지펀드의 주 매니저 이제 CEO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만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이고요. 단순히 뭐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이 자산별로 상관관계가 낮은,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오를 때 어떤 자산은 빠지고, 이런 자산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고르게 담으면서 이 경제 사이클, 그러니까 뭐 모든 계절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상관관계를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자체의 변동성은 낮으면서 수익률은 또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올레더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경제 사이클로 나눠봤을 때 뭐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또 봐왔었지만 뭐 주식이 오르고 회사채, 원자재, 금 이런 것들이 오르고, 반대로 또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물가가 상승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체감을 하고 있지만 원자재 뭐 원유라던가 뭐 천연가스, 곡물 이런 것들, 뭐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가 연동 채권, 당연히 물가 연동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했을 때는 또 이런 자산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들. 반대로 경제가 하락할 때는 이제 국채가 또 주목을 받고, 미국 국채, 그다음에 물가 연동 채권, 그다음에 물가가 하락할 때는 이제 주식이나 그다음에 국채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산들을 만약에 고르게 담게 된다면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한 자산만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보다는 변동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 헤지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저희 한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은 쉽지도 않잖아요. 뭐 방법도 어렵고, 자산 규모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 보수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ETF를 통해서 또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RPAR ETF가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 배분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된 2019년 12월 12일에 상장을 했고요. 종류가 100개 조금 넘는 종목도 담겨져 있고, 운영 규모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 되는 16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가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올웨더를 이제 이 자산별로 사실 이제 직접 투자로 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보수가 0.51% 정도가 리밸런싱을 분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산 배분 입장에서 사실 리밸런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직접 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신 해주는 RPAR ETF를 통해서도 우리가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 같은 ETF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형 시리즈들, 그 ETF들이 이제 주식과 채권을 담고 있는 자산 배분 ETF인데, 차이는 단순히 이제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물가 연동 채권이라던가 원자재, 금 뭐 이런 것까지 다 담겨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변동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ETF가 RPA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이 달리오의 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ETF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ETF를 통해서 이 올웨더 자산 배분 ETF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주식 6, 그다음에 채권 4, 이 자산 배분 이 포트폴리오와 지금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00년 이후에 연평균 6대4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5.7% 정도. 근데 이 올레더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7.8% 정도니까 개별 기업자 작년에 성장주 그런 수익률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보다 뭔가 좀 꾸준하고 어떤 시장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그러면서도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은 이제 주식을 따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당연히 주식보다 덜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주식이 워낙 특히 위험 자산이 굉장히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물론 어제도 이제 뭐
그 만기 선물 만기 옵션 선물 만기에 대한 우려이긴 하지만 이슈이긴 하지만 그 뭐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왔었는데 이런 원자재나 물가 변동 채권 이런 점들이 주식의 하락을 좀 상충을 하면서 핵심은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률은 보존하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남겨져 있냐면 이게 주식이 한 25% 정도, 원자재 한 15% 정도, 금의 10% 정도, 그 다음에 채권의 35% 정도, 물가변동 채권의 35% 정도 이렇게 남겨져 있고 이게 120%가 100% 넘어서는데 이게 이제 그 채권을 레버리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100%가 넘어가는 채권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익률을 좀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을 넘어서는 이제 비중을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올웨더의 단점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이 채권의 비중이 이제 너무 높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레이 달리오도 일부 축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채권의 비중은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 RPAR ETF를 통해서 하는 투자 말고 직접 이제 이 자산별로 각각의 각 ETF를 직접 구성을 해서 올웨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채권의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산 배분의 관점에 사실 이제 수익률보다는 이제 하락했을 때 얼마나 막을 수 있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금융기 주식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자산별로 이제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가져와 봤는데 주식, 채권, 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2000년부터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때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 금은 16% 정도, 채권은 35%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포트폴리오 주식만 갖고 있었으면 그냥 반토막 맞는 건데 이 자산들을 다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락폭에서 조금 더 방어적인 센스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21년 유로 위기 때도 그 다음에 재작년이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한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하나의 자산보다는 여러 가지 특히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에는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대 낙폭이 이 코로나 급락 때였대인데 이제 한 마이너스 10% 중반대 정도를 기록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장 후에 뭐 플러스 2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업이라고 하지만 대표 자산이라고 봐야겠죠.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의 비중이 좀 높고요. 미국 채권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이 주식 이런 것도 다 ETF인데 이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VTI는 이제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VWO는 이제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는 ETF. 그다음에 VEA는 선진국 시장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뭐 특정 섹터나 특정 국가 특정 테마가 아닌 그냥 주식 자산 전체에 그냥 투자를 하는 그런 ETF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LDM 금 관련된 ETF, 미국 채권, 그다음에 현금 일부, 그다음에 물가 연동 채권까지 고르게 담겨져 있는 자산 배분 ETF가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RPAR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고 꾸준히 성장하고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시장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은 완전히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사실 이제 조정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마이너스 20% 수준이면 이제 거의 하락장이라고도 봐야 될 정도로 이제 시장이 많이 흐름이 꺾인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런 시장에서 좀 멘탈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하락했을 때도 좀 덜 빠지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산 배분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매매하시는데 특히 이런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데는 꼭 참고를 해주셔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역시나 좀 힘든 시장 계속 말씀드렸고 당분간도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산 배분 ETF까지
이번 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다가오는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